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맞을매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왜 그 맞을매를 저기 뒤로 빼고 있지? 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은 더 떠나겠죠. 네. 근데 총선 참패를 그리 당하시고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이유가 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결국 이 의혹의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로였던 거잖아요. 본인이 장작을 넣고 계신 거죠. 이 본인이 찔리니까 불을 지금 떼고 있어요. 거부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네.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나온다고 봐야죠.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의 거죠. 100% 아닌가.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도서관을 가신 거부터 이미. 아니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장르만 얘기도 꼭 출연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못. 네, 여러분의 댓글이 이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출연하시는 분들이 출연할지 말지를 여러분 댓글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큰 분들 다 섭외해놓고도 자꾸 이게 빵꾸 나는 게 여러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거. 구독자 탓을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반성 좀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예, 반성할 아까 건. 검사 출신 남 탓한다고 욕하더니 본인이 난 검사할 걸 그랬나 봐. 자질이 있습니다. 네, 자속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뉴스와 함께 세 분의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뉴스 논평 들어보는 시간이지요. 장르만 브리핑. 먼저 뉴스 소개해 주실, 설명해 주실 우리 신혜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신혜영 기자님 앞에는 설주한 변호사 네,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승환입니다. 네, 보거스와 도우너 사이에서 지금 고민 중이시고요. 진짜 닮았다. 대박.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죠. 너무 닮았어요. 누구 쪽으로 가실래요? 보거스예요, 도우너예요? 저는 보고스 가겠습니다. 보거스로 가겠습니다. 보거스가 좋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전 요즘에 박성민 최고 방송에서 보면 너무 예뻐져가지고 제가 아이고. 제일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또 실수한다. 피글렛. 피글렛? 네? 피글렛. 다 피글렛 되게 들어봤어요. 사랑스럽잖아요. 피글렛. 아, 피글렛. 그 뭐예요? 곰돌이푸. 네, 네, 곰돌이푸. 그거 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왜요? 곰돌이푸는 상의만 입고 있어요. 아니 푸 말고 푸 말고. 후에 푸 친구. 피글렛. 아니,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만화 자체에 좀 문제가 있다는 나 그 겁니다. 얘기하고 피글렛. 그 우리 신 기자님 요즘에 그 레빗 닮지 않았어요? 어디에 나오는? 푸에 나오는 레빗. 푸예요, 다 이쪽은? 오늘 네. 푸 시리즈야 우리. 근데 우리 설 변호사님은 되게 그 이오르 당나귀. 푸에 나와요 또?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하세요 보거스. 본인이 푸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크리스토퍼. 크리스토퍼 또 누굴래요? 나중에 공부하실 때 되게 아. 티거 느낌 있잖아요. 티거. 자, 그래서 하여튼 곰돌이 푸로 오늘은 이제 갑니다. 네. 자, 여튼 이렇게 웃고 즐길 때는 사실 아닙니다 지금. 이란에 지금 대통령 헬기가 그러니까요. 지금 추락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갑자기 그랬다고 무슨 얘기를? 네. 아니 근데 그게 논 얘기는 하지만은 네. 그게 이제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관련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란 내 지금 굉장한 그러니까 여론이 이란에서도 이제 지도부를 향해서 굉장히 좀 불만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빵 터지게 되면 그 불만 여론이 외부를 향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럼 그 여론을 힘입고 다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스라엘을 원쿠션이든 혹은 뭐 직접이든 뭔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또 전쟁 안 나야 되는데. 거의 끝입니까? 이거 우리가 논평해야 되는데 지금 논평을 요청하고 계시는 거죠? 또 조영진 또 앵커 네. 전문 진행자가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네, 모르는 고맙습니다. 게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국내 정치 뉴스 또 정치 뉴스에 따르는 여러분의 판단들 함께 가볼까요? 어떤 뉴스부터 가봅니까? 네. 근데 이런 외국 국제 뉴스 관심 있으시면 우리 이런 코너 하나 만들어 볼까요? 댓글 좀 봐야겠다. 댓글에는 관심이 없으신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그러면 국내 정치로 가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대중 앞에선 김 여사. 네. 네, 김건희 여사가 169일 만에 드디어 공개 외부 행사에 나섰습니다. 아. 자, 어제였죠. 이제 불교계에 그 회암사 사리반환 기념식이 있었는데 네. 그 행사에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153일 만에는 이제
공식 행사에 나온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대중과 상대하진 않았고 대중과 상대한 건 169일 만에. 대중과 만난 건 169일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진,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참석을 했고, 그러니까 최근에 김여사 공개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5월에 어린이날 때 나온다고 했다가 뭐 아. 불발되고, 부처님 오신 날 나온다고 했다가 불발되고 뭐 하면서, 근데 그때도 살짝 밑밥을 깔았잖아요. 그 네네네. 사리바단 하는데 여사가 큰 도움 줬다. 총무원장이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 부부와 총리 부부와 이제 비공 오찬을 했고, 그다음에 네. 드디어 어제 저렇게 이제 외부 공식 행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공개 활동 김 여사 이어갈 것이다.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제는 했습니다. 뭐 그냥 공개 석상에 이제 자신 있게 본격적으로 예전처럼 나오겠다. 컴백하겠다 이런 예. 의미라고 봐야 되겠군요. 왜 이게 다 이제 문제 리스크는 해결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이승환 위원장님? 일단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가장 큰 비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네.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수사가 미진하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입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밝히셨고 그리고 두 번째 뭐 사과하셨잖아요. 네. 현명치 못한 처사였다고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수사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예, 특별 전담팀 만들어서 수사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법의 판단의 영역에 넘어간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네. 어디까지나 이제 대통령 부인의 입장에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까지 해외 순방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많이 잡혀 있잖아요. 네. 한중일 회담도 예.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때 갑자기 뜬금포로 또 네. 순방부터 시작하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캄보디아 정상 그 오찬하시는 부분도 지난번에 캄보디아 가셔서 인연이 쌓여지지 않았습니까? 로타군. 예, 로타군 그 심장병 치료 네네네네. 그 부분이 있었고 이번 불교계 행사 역시 작년 그 한미 정상회담 당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의자를 꺼내서 성사된 행사고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인연이 있고 그리고 뜻깊은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연착륙하듯이 네. 이렇게 활동을 재개하시는 것이 낫지 않나. 좀 지나서 생각합니다. 조금 이제 아쉽긴 하지만 네. 차라리 그럼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과 빨리 하고 예를 들어 수사도 그냥 계획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굳이 이런 153일 만에 혹은 169일 만에 이런 거 카운트할 필요 없이 그때 그냥 바로 대활동을 하셔도 문제가 없었을 뻔했군요. 그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가만히 있을수록 의혹이 증폭된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경위를 밝혀라. 왜 받았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가고 취재 단독으로 나가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나간 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상황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차라리. 네 있는 그대로 밝히고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라고 판단에 생각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었다. 판단에 저 그냥 갈까요 이제? 그러니까 네. 점. 자, 그럼 이제 이번 공식 행보는 어떻게 또 우리 설정 변호사? 그러니까 저는 밑자락을 네. 깔았다고 봐요. 저번 그 불교 그러니까 5월 15일 날 네.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윤 대통령만 참석을 했거든요. 조계종에서 근데 봉축 행사에서 근데 갑자기 거기 조계사 쪽에서 나온 메시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가 먼저 나왔었어요. 예. 아 오늘 꼭 왔었으면 좋았겠는데. 사리바단에 큰 예, 기여를 예. 했다. 뭐 이런 그게 메시지가 있었어요. 약간 네. 좀 무슨 뜬금없는 얘기시지? 약간 했는데 이게 오늘 어저께 그 행사를 밑자락을 까셨구나. 이제 밑밥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나오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그냥 나오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근데 참 오해받을 소지는 저는 많다고 봐요. 뭐 나타나신 거에 대해서 공식 행보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비판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언제까지 꽁꽁 숨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오신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다만 나오시기 전에 어떤 대통령 저번에 신년 기자회견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꼭 언급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 하나 없이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와 버린다고 한다면 아까 뭐 그 이승환 위원장께서 얘기하시듯이 뭐 리스크가 해소됐다? 저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언급을 해야 된다 말씀이세요? 그렇죠. 대통령 또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건 적절치 이제 않고.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의 그 사과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와 같은 어떤 진솔한 사과라고 믿을 국민들은 없으실 거라고 봐요. 아.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제2 부속실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발표를 하시고 난 다음에 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뭐 개인적으로 하든 안 하든 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영산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그러한 부분 하나 네네네. 언급 없이 나왔던 부분은 좀 아쉽다. 아니면 차라리 저 김건희 여사가 좀 미니진 스타일로 좀 솔직하게 기자들과 만나는 건 어떨까요? 그렇죠. 그런 걸 많이 이렇게 기대하신 국민들도 계셨다는 것을 알지만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럼요. 언제까지 맞다이 제가 고집이 장르만 여의도 개국하고 네. 맨 처음 출연했을 때 우리 정프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뭐였죠? 혹시 대통령실 대변인 가실 생각 없냐? 이런 파격적인 사람이 가서 소통 방식을 바꿔줘야 된다. 아 그래요? 그때 그럼 고민을 진짜 해보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맞다이로 여사가 아니, 바로 들어가야지. 김수경 대변인 어쩌시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박성민 최고위원은 네. 이런 저 공식 행보가 앞으로 쭉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고요. 이렇게 가겠죠. 이게 시작한 네. 걸 보면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이제는 이래도 된다라는 오판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음. 문제는 시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 수사 지휘 라인들이 다 바뀌고 나서 네. 이렇게 공식 행보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모종의 좀 자신감이 드러나는 건가라는 생각을 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지휘 라인 교체되기 전에 내부적으로는 어쨌든 네. 검찰 안에서는 이거 소환 조사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고 네. 검찰총장이 지시해서 특별 그 전담 수사팀을 꾸린 지 11일 만에 지휘부가 다 교체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용산의 무리한 그 결정들을 봤을 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지키기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인지 네. 이 김건희 여사가 굳이 이 시점에 다시 재등판을 하는 게 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야당에서는 했죠. 그러면 가만히 있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뭐 공식 행보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라고 그냥 하고 근데- 대신 이제 수사 네. 요구를 이제 하실 생각이신가요? 계속 저희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제는 뭐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종합 특검 필요성까지도 막 제기가 종합 특검. 네 되고 있으니까. 아. 근데 이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점의 문제도 있는데 네. 문제는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소를 제대로 안 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예를 들면 공적 보좌 체계가 없다 여전히. 그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2부속실 안 만들었잖아요. 근데 네네. 분명 그것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결론도 안 났고. 근데 문제는 총선 참패하고 나서 민정수석실은 빨리 만들었는데 네. 제2부속실은 안 만들었고 특별감찰관도 임명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어쨌든 시간에 기대서 가보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굉장히 얄팍한 수라고 보이는 거죠. 네, 진짜 네,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이 먼저 이제 제2부속실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다시 하셨던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도 이 보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2부속실 설치했으면 좋을. 지금 많은 민주당 뭐 이러다 임기 패널들이나 끝나고 의원들도 설치할 것 의원들도 같아요. 제2부속실 설치하고 당당히 활동해라라고 네. 하시면은 그러면 이제 부속실 새로운 조직이 설치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 수반도 필요하잖아요. 예. 다 의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지금 이 부속실 제발 좀 설치하라는 게 거의 뭐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이건 대통령실이 하고 계셔서. 결단하면 네네.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정부조직법이 아니니까. 네. 예. 그건 뭐 그냥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저는 하셨어야 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 좀 이 대통령실의 최근에 어떤 이런 행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좀 정부적인 타이밍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부분에서 드냐면 이런 부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근데 그러면 그 전에 국민들이 그래 뭐 나와도 뭐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배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띵 나와요. 그러면 아까 저는 그 박성민 최고의 어떤 그런 얘기 검찰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당연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하고 나니까 나오네. 그러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검찰 지금 중간 간부급 인사가 지금 예정이 예.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 보면 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예상할 만하듯이 그냥 뭐 맹종하는 충성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용산의 어떤 그 지시만 따를 수 있는 검찰의 어떤 중간 간부급이 온다고 한다면 야 진짜 그러면 이번 인사 누가 한 거야? 진짜 검찰 법무부 장관이 진짜 한 거야?
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잠깐 없어요. 무시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발 검찰 이대로면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출신이었던 검찰 조직을 아예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도 있는 정말 본인이 그 화를 자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입니까? 그 최혜병 특검법. 아, 예. 이게 네. 제2요구가 거부권 행사 시한이 22일인데 네. 이제 내일 국무회의가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야당에서는 뭐 주말 내내 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자회견도 했고 이거 진짜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는 주말에 야 6당 다 같이 모여서 장외 집회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건 뭐 대책이랄 게 아직은 확실하게 나오기는 어렵겠군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니까. 아니면 한다는 걸 가정하고 이제 야당은 움직여야 거의 되나요? 지금 예, 한다는 뭐, 거 예. 아닌가요? 예. 그렇죠. 아니 뭐 일단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셨던 그 메시지 기조만 보더라도 그렇고 지금 거부권 행사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정무적 타이밍이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굳이 그 길을 가시는 이유를 저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은 더 떠나겠죠. 네. 근데 총선 참패를 그리 당하시고도 정신을 못 차리시는 이유가 뭔지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방어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최혜병의 죽음에 대해서 네네. 국민들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나 국방부 장관이 외압의 의혹에 연루가 되어 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더 저 같으면 깔끔하게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으로 받겠다 거부권 해야 행사하지 되는데. 않겠다라고 저는 영수회담 자리에서 그런 걸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나온다라는 네. 것 자체가 대통령실을 향한 의혹이 결국 이 의혹의 시발점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 경로였던 거잖아요. 아. 여기에 본인이 장작을 넣고 계신 거죠. 이 본인이 찔리니까 불을 지금 떼고 있어요. 거부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이승만 봅니다. 위원장이 이제 그거 해명을 좀 하실 거죠? 우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포인트는 두 가지잖아요. 이게 진짜 이 억울한 죽음에 있었던 그 사유를 밝혀내고 네. 그리고 이게 외압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어요. 박정훈 대령 불렀고 김기한 사령관 불렀고 해서 다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거는 박성민 최고 얘기처럼 포인트는 딱 하나예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경로해서 이 수사 이첩시킨 거를 다시 되돌려 오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로했다라는 것 자체는 감정의 표현이고 그리고 이 경로했다가 어디서 나왔는지 네. 이게 어디 공문서에 써 있습니까? 회의록에 써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을 하나의 소설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거를 대통령실까지 특검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제가 되돌아보니까 작년 7월달에 최상병 이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이제 8월달에 그 모 방송사 그 탐사 보도에서 네. 이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대통령이 경로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첩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처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대통령의 경로를 가지고 이 수사에 개입했다. 이거는 국정농단이다. 하고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이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박정훈 대령을 이제 수사하면서 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누구에게 들었냐? 나 김기한 사령관에게 들었다. 김기한 사령관 15시간 조사하고 변호사도 없이 혼자 가서 조사받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들었냐? 그걸 말했냐? 전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수처도 하고 있고 경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좀 약간의 공수처의 이 지금 그 일각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게 작년 7월에 나왔던 거고 전화통화 기록에 1년 있으면 말소되니까 네. 그 전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네, 네, 하면 빨리 해야 된다면 공수처 수사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5월 말에 이거 특검법 만약에 처리한다고 해놓고 다시 보면은 이거 100명이 넘는 그 검찰과 수사관들 조직하고 대상 정하고 협의하고 하는데 한두 달 후딱 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공수처가 지금 속도내서 하고 있으니 그거 보고하자는 거죠. 네.
근데 저는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평행선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22대 때 이걸 다시 재발의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시점이랑 아니면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뭐 독소 조항 같은 거를 협의를 해서 좀 수정안으로 하면 여야가 좀 협의를 할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태원 특검법 반복된 얘기만 하고 네, 있는 것 이태원 같아서. 특검법 네. 처리하고 나서 네. 1시간 후에 이거 발의해 버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양수 수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있고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는데 그거를 못 참고 바로 발의를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치적 공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슬프지 않은 국민이 있고 의혹 가지지 않은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특검 같은 기능을 상시적으로 하라고 만든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일단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거고 공수처가 그래서 이 수사를 2달, 3달 끌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1~2달 안에 끝낼 건데 이걸 왜 지켜보지 못하냐. 한두 달 안에 그게 끝낼 수 문제죠. 있나요? 아니, 근데 여태까지 한 걸로 저는 봐서는 쉽지 이 않을 것 최상병 같은데.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맞을 매예요. 대통령실이나 용산에서 맞을 매요. 이거 어차피 또 다시 발의할 뒤로 거고. 넘어간다 해서 이거 안 맞을 매가 아니에요. 어차피 기다리면 맞을 매인데 네. 빨리 맞는 게 나아요. 오히려 그렇게 진짜 수사에 자신이 있다. 우리는 정말 무고하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 왜 못 받아들이니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이걸 빼면 계속 그 경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이게 왜 의혹에 불과한데 이걸 수사로 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건 국민적 의혹이 이미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그 맞을매를 저기 뒤로 빼고 있지?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맞나? 나중에 맞나? 근데 나중에 맞으면 더 크게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받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냥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뭐 핸드폰 관련한 것들은 공수처에서도 하긴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통신 기록 같은 경우는 보통 처음에 수사 초기 단계에 보통 확인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통신 기록은 확인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문제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 조사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뭐라고 해서 일단은 대통령실이 수사 대상 들어가 있는데 이거 거부하면은 수사 대상을 대통령으로까지 할 것이다라고 하는 공세를 본인들 스스로가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건부로라도 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수처 수사 언제까지 마무리한다. 그 결과를 보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돼 있을 경우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못 봐도 그냥 이 싸움, 네. 흑백의 싸움으로 가기 그러면 때문에. 수정제의라든지 어떤 조건을 네. 붙여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그때는 받겠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이걸 아니, 가지고 그- 뭐 수석끼리 만나서 실무 협상을 한다든지 공식 의제를 올려서 하는 그런 논의가 좀 없지 않았나. 전혀 그런 아니 얘기 일단 없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통령께서 그 윤허를 해주시지 않는 한 아. 가이드라인 제시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모르겠습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다 아는데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방어적이시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일말의 협상의 여지도 열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좀 다른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은 조금씩 이제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뭐 이미 대통령 과거 발언을 소환하면 끝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종섭 그 전 호주 대사 임명할 때 그 출국 금지 조치를 네. 공수처에서는 분명히 해제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법무부는 그냥 해제하고 출국 금지 다 풀고 임명했잖아요. 그 과정을 본 어떤 국민들께서 그 누구라도 그걸 봤을 때 이게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이게 과연 될 일일까라는 의문을 저는 다 가지셨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공수처 수사 느리다고 공수처 탓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갑자기 또 공수처만 쳐다보고 계세요. 네. 전 자기 모순도 좀 적당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탈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두 자릿수까지 안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어.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원 3초 만에 내라고 했네. 그렇게까지는 날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네. 며칠 전에 그 어떤 기사에서 이제 향후에 그
우리 산하 기관들 있잖아요. 예. 이제 임명돼야 될 산하 기관장 리스트 그 기관을 전부 아. 다 쭉 해가지고 표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기사를 냈더라고요. 아, 그거 네, 기사 이제 동아일보가 냈습니다. 낙선자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 예, 이거 보라는 거예요. 아. 낙선자들에게. 여러분 갈 곳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생각하고. 거기에 그 장에 연봉까지 정확하게 다 실어가지고 1위부터 40위까지인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 낙선자들 사이에서 그 기사가 화제가 됐습니까? 근데 지금 동아일보의 스탠스 자체가 우리 정부에 그렇게 옹호적이지 않고 예. 이거는 정말 크게 비판을 한 건데 네. 관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자, 근데 특검 얘기하니까 또 여당에서는 다른 사람 특검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김 여사는 김 여사인데 다른 김 여사인데 네. 일단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배우자 단독 외교입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네. 번째 회고록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변방에서 중심으로인데 이게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야권 새누리당에서 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을 방문을 가지고 뭐 네. 버킷리스트 실현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의 내용을 썼어요. 네. 일단 방문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2018년도에 인도에서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 계획을 설명을 하면서 와달라라는 초청이 왔는데 문 전 대통령 본인이 갈 상황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래서 고사를 했더니 인도 측에서 먼저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을 했다.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라도 보내달라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간 거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회고록에서 소상하게 얘기를 하냐.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라 돈으로 관광 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런 관광 여행이 아니다. 정상 배우자의 첫 번째 단독 외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에서 예전에 우리 뭐 신라시대 때인가 왔던 그 허황우를 예. 기념하는 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대통령 좀 와주세요 그랬는데 대통령 갈 일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예. 그러면 영부인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인도에서 네.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인도에 당시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이제 다녀오신 그 일종의 외교다 이거는 그렇죠. 아내 그러니까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판단을 하시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혹은 뭐 여당의 많은 분들은 이것도 특검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왜냐하면 사실관계 공방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네. 이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2022년가요 문체부 국감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이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당시에 외교부랑 통화한 내용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녹음 파일에 따르면 원래는 문체부 장관 방안이었는데 영부인이 함께 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인도 쪽에서 최종적으로 초청장을 보내온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제 녹음 파일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도에서 초청장 보내온 건 맞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관계 공방은 누가 먼저 여사 얘기를 꺼내느냐 약간 이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예. 초청장은 왔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김정숙 여사 좀 이렇게 가게 해주세요 해서 이제 초청장을 보낸 건지 예. 아니면 초청장 자체가 인도에서 강력하게 김 좀 여사에게 원해서 먼저 얘기를 해서 온 보낸 건지. 건지. 예. 자 그렇게 이제 김정숙 여사의 그 인도 방문 요 관련해서 뭐 특검하자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한 방어용으로 이제 꺼내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특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뤄야 될 문제고 이미 그 형사위부에 배당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다른 수사가 없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근데 정말 문제는 이게 물타기로 비춰지는 순간 이 정치 쟁점화돼요. 네. 그래서 그냥 수사대로 놔둬야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저희가 꺼냈습니까? 아니에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본인 책에서 먼저 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불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쓰시면서 이 부분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하고 작정을 하고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리 정치권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좀 그 말하지 않았으면 불거지지 않았을 얼마 전에 일인데 최 목사가 얘기했는데 예, 그거 다시 인용하시네요. 다시 한번 좀 네.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 허황우 기념공원이 예. 인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김해시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의 여성이 한국에 와서 김수로 왕하고 결혼하면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김해시에서 관광 상품화 개발을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허황우 기념공원의 규모가 한 200억대 정도예요.
200억 만드는데? 200억대 오. 기념공원 정도면 억울하고 하시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지자체 테마공원 같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땅도 사야 되고 네. 거기에서 뭐 땅을 시설도 사야 해야 되고 되니까. 하니까 그 정도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네. 그런데 이런 규모에 대응해서 인도에서도 이걸 만들었다 하면 인도는 보니까 저는 더 작은 규모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과연 총리가 대통령을 직접 거기까지 초청할 만한 일인지. 행사인가? 이게 김해시에서도 내년에 이제 완공을 하면서 이제 행사를 하는데 김해 네. 방문의 해에 맞춰서 이 개장을 하는데 근데 이게 메인의 테마가 아닙니다. 세 번째 테마예요. 이 내용 같은 경우도. 그럼 우리 다음에 내년에 이거 할 때 인도 총리가 올 정도 규모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영분이 올 정도 규모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혹이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3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국무회의 열어서 예비비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문체부 장관 갔으면은 2,600만 원에 갈게 이렇게 커졌다. 거기에 플러스 4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타지마할까지 갔다. 근데 그거 저는 딴 것보다도 제가 타지마할 한 2번 가봤는데 네. 타지마할의 그 김정숙 여사가 앉아서 찍은 그 의자가 다이애나 체어라고 거기 가면은 거기 롯데월드 후룸라이드 타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아 그래요? 정말이요. 거기가 후룸라이드나 바이킹 타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아. 줄을 서 있어요. 못 가봤네. 그래서 한 뭐 1시간 2시간 기다린 건 당연한데 네. 그 뒤에도 단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그걸 통제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네. 의아했고 이게 뭐 버킷리스트다 뭐 이렇게 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네. 이게 여기서도 우리 최상병 특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썰이 하나 나온 게 대통령이 경로하셨다잖아요. 여기서도 확인될 수 없는 썰이 하나 나온 게 총리가 간곡히 요청했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뭐 음모론과 네. 정치적 쟁점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만은 국민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사 배정도 됐기 때문에 네. 그 절차는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웃으세요. 이게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인가요? 이게 참 이러다 뭐 인도 압수수색하자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디 봤을 때. 다 압수수색 하러 가야 되겠네 인도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 총리실까지. 어떻게 이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통치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다음 국가 외교 관계에서는 문서화되지 못하는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그냥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정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했을 만한 내용들 그리고 큰 무리 없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걸 다 수사하자. 그러면 이제 매번 정권 끝날 때마다 하나 차려야죠. 전 정권 수사청이라 해가지고 그 1년부터 대통령 재임 기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것도 이제 와서 이게 지금 벌써 윤석열 정권 들어선 지 2년 됐는데 이제 와서 이걸 수사하겠다 특검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야 오죽이나 진짜 이거 정말 할 말 없으면 정말 물타기 할 게 없었으면 이거 했었을까. 그리고 아까 이승원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그런 국가 다른 나라 어떤 외교 관계인 영부인이 없었으면 당연히 통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뭐 그랬겠죠. 그러면 네. 어디 바이든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 줄 서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통제를 해가지고 하는 건 맞고 우리나라 당연히 대통령이 외국 갔었을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최근에 저는 이걸 김민전 당선자가 맞아요.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석 대변인 내정되신 거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아니 저걸 뭐지? 그리고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평가하는 극우적인 유튜브에 나가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삼김으로 묶었잖아요. 예, 그래서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이게 여사 이렇게 해서 김민전 당선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었구나. 지금 보니까 이게 보니까 그쪽에서 누가 프레임을 걸어준 거예요. 맞불 예, 야 이거 너가 얘기해. 그 나가서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이제 공론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별로 반응 못 받을 것이다. 이거 우리가 공론화하면 씨도 안 먹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오죽하면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이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때 당시에 당시에 네, 그랬었고 네, 네. 뭐 버킷리스트다 이러면서 사실상 근데 그렇게
타지말이라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 방문하는 게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뭐 김정신 여사께서 네, 혼자 네, 막 네, 거기를 가신 것도 아니고 이제 외교 여러 가지 일정을 짤 때 있어서는 그 나라에서도 이제 뭐 국빈이 오셨을 때 좀 대접하고 싶은 장소들을 좀 물색을 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뭐 버킷리스트 외교다, 뭐 약간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이런 프레임을 막 씌워가지고 공격했던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그것도 인도 측에 좀 굉장한 결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이걸 언제까지 물고 늘어질 건가라는 의문이 저는 사실 있어요. 지금 보면 국민의힘 측에서 좀 이때다 싶어서 또 갑자기 또 김정희 여사님을 엄청 공격하시잖아요. 이제 그동안 김건희 여사님 때문에 좀 곤란하셨어서 그런지 이제 갑자기 이걸로 좀 물타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이거 뭐 이러다가 진짜 인도까지 압수수색 하러 가실 거냐, 인도 총리께 그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와달라고 한 거 진짜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냐,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상세하게 이 시기까지 특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제가 제2부속실 관계자들이랑 연락을 해서 여쭤봤을 때 인도 측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고, 네. 근데 대통령께서 몇 달 주기로 똑같은 국가에 방문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부담이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여러 우호 관계를 고민해서 이제 김 여사를 보내게 된 거예요. 가시게 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상황을 좀 잘 알고 계시는군요. 당시에 그때- 청와대에 네. 있었으니까. 그때는 아마 뭐 없었을 텐데 이게 그 아. 뒤에 이제 여쭤봤죠. 그때 네. 어떻게 된 거였냐라고 음. 여쭤봤더니 어쨌든 이 허황우 기념공원 조성이라는 게 이제 한국이랑 인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외교적 이벤트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아마 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을 이제 그게 이제 초청을 했는데 외교부의 공문상에는 그렇게 나와 네, 있다라는 네. 것인데, 어쨌든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보면 대통령 대 총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대 인도의 총리께서 계셨고, 네. 그 자리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이걸 할 거니까 와달라. 아, 핵- 구두로 그렇죠. 그 음. 얘기가 있었고, 그 뒤에도 요청이 있었는데 네. 돌려서 계속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못 음흠. 간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고위급을 보내달라라고 음. 하셔서 어쨌든 그 윗선에서 오간 얘기가 전 더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아, 문서로 남은 것은 현재까지는 이제 도종환 네.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요. 초청을 했고 네.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주장은 도종환 장관만 초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김정숙 여사를 좀 넣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서 다시 그러면 초청장을 보냈다는 게 이제 배현진 의원의 주장인 거죠. 영부인의 공식적인 단독 외교는 네. 김대중 대통령 때 이호 여사가 유엔 가서 연설하신 거죠. 그때도 전용기는 안 타고 갔어요. 전용기 타고 갈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왜 이게 버킷리스트다 얘기가 나오냐면은 네. 뭐 하도 많이 얘기 나와서 더 얘기하는 것도 지겨운데 48번 가셨다 그랬잖아요. 해외 순방 영부인이 48번 가셨는데, 근데 우리가 이때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였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여행 영상 찍는 여행 유튜버도 다 한국에 와서 못 나가요 그때. 아니 근데 외교를 하는 건 48번 다르죠. 그때 뭐 정치인들도 갔어. 모임 안 했습니까? 안 일적으로 했죠. 그때 일적으로 모임하다가 관련된 건 다 5명이 밥 먹다가 모임했잖아요. 사진 찍혀가지고 아니 밥 먹는 거 벌금 내고 말고 했는데. 회의나 공식적인 그런데 일정은 할 수 있었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역대 영부인들이 나갔던 평균 횟수보다 코로나 시기에 2배나 더 나가면서 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게 버킷리스트였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영부인의 외교 활동과 이런 부분은 우리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쟁점화돼 버렸기 때문에 저는 깔끔하게 네. 이거 다 같이 하자 하고 이제 털자. 특검을 진짜 하자는 네, 거예요? 털자. 다 같이 삼김 털자. 특검. 네, 다 해서 그냥 아니, 털어버리자. 그러면 네. 지금 뭐 김정숙 여사가 국고 손실하고 횡령 배임을 고발이 됐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비행기 탄다고 3억 얼마 들었다면서요. 예비비 3억 네. 7천인가? 작년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해외 순방 예산만 500억이 넘어요. 2023년도 기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다 그러면 특검해가지고 이것도 털어야죠. 그러면. 그럼요. 그러면 네. 이거는 이거 통치 왜- 비용이잖아. 맞다고? 아니 통치 비용이잖아. 아니 그러면 통치 왜 비용이고. 김건희 여사는 저기 어디 가가지고 명품 쇼핑하시면서 그걸 사실 때는 산지 안 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때 쓰신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대통령실 예산으로 쓴 건지. 아니 그때는 심지어 뭐 앞에 경호원들 다 배치돼 있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국가의 인력을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공적인 인력을 사적으로 영부인이 가서 뭐 문화탐방이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명품백 쇼핑을 그 순방 중에 하시고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맞지는 다시 않죠. 한번 들여다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삼김 여사 특검으로 가면은 민주당이 더 고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이 수사의 결과로 고생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특검을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반응이 어떨지가 더 궁금한 거야. 왜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추미애가 낙마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의심이 드는 와중에 네. 노무현 대통령 15주기를 맞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내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입국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아 1극 체제가 다극 체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걸 처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비명계들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됐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네. 아 저놈들이 그놈들이었네라고 낙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에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푸의 유니버스 안에서는 가능한데 현실 가능성은 현실 가능성 예. 매우 떨어진다. 네. 야, 근데 이 삼김 특검이 이 김건희, 김정수, 김혜경 여사 이 삼김 특검이라는 것도 이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계속 또 뉴스가 이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요. 아 이거 진짜 안 그랬으면 그래서 좋겠습니다. 그 그래서. 민주당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 게 네.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이었죠 한병도 의원. 네 외국과 국회로 점철된 전 정부 공격은 옹졸하고 구차하다. 코멘트하지 않겠다. 선을 그러니까 이제 더 키우지 않겠다. 이제 네. 그만 서로 얘기하자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키우면 어쨌든 친명 친문 싸움이 되거든. 근데 이건 저는 뭐 더 키우는 건 아마 어려울 게 이미 이게 처음 나온 논란도 아니고 이미 한 차례 또 다 다뤄졌던 논란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문제가 대두되는 이 시점에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를 아마 국민들께서 이 정치적 맥락을 다 해석하실 것 같아요. 이 물타기 하는구나라고 네.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주명 다음 뉴스 삼김 특검 나오고 이 회고록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회고록 쓰는 와중에 들으셨겠죠 문 전 대통령이 삼김 특검 이 얘기. 얘기를. 아마 그 알죠. 진짜 급하게 추가하진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랬을 리는 삼김이라고 없고. 이러면서. 아니 자. 혹시 문재인 대통령도 그 극우 유튜브 이런 것도 좀 보시나? 아니 전혀. 아니. 참고용으로. 책과 나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유튜브를 좋아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실 것 같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고양이가 봅니다. 아예 안 보실 거예요. 네. 자, 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당 지금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당비를 끊더라도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담배 아니죠? 이게 당비죠, 당비. 당비. 네. 아, 담배를 끊어요. 당비를 끊더라도. 네.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 그 성남 당심 달리기에 좀 힘을 쏟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이 좀 반발을 하면서 탈당하겠다, 나 조국혁신당 간다 이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원 권한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볼까요? 당원 동지 여러분, 최근에 당에 대해서 섭섭하고 아프고 그런 사연도 꽤 있지요. 혼을 내주기 위해서 탈당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비를 끊으세요. 탈당하면 다시 들어오기 너무 힘들어요. 당원도 2배로 늘리고 당원의 권한도 2배로 늘리고 당원 중심의 정당을 통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네, 당비를 끊더라도 네. 탈당은 하지 말아라. 한 번 당 나가면 들어오기 힘들다. 여러분 화난 거 알겠는데요. 돈은 안 내더라도 당은 나가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화난 거에 대한 표현을 당비 끊는 거 정도로 하셔야지 네. 당에서 아예 나가버리시면 나중에 여러분 어차피 오실 텐데 돌아오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거 얘기하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당원의 권한을 2배로 늘리겠다. 음. 라는 이야기를 덧붙인 겁니다. 네. 당원의 권한을 늘린다는 거는 어떤 당원들의 권한이 있을까요? 늘릴 수 있는 권한이 뭐 있습니까? 권리당원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전당원 투표할 때만 핸드폰으로 투표할 때만 그걸밖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총선에서라든지 지방선거에서 그냥 후보자 결정할 때 이제 투표하는 거 네. 외에는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없었는데 이제는 그 지역 위원장을 선출할 때도 지금 아마 시도당 위원장 선출이나 이런 거 할 때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도당 위원장 선출할 때 역할을 한다는 건 결국은 이제 공천 그럼요. 시도당 위원장이 아. 공천받을 확률이 크니까 사실 네, 네. 거기까지도 영향력을 지방선거 키워주겠다. 공천에도 지방선거 예. 공천에서 아주 막강하죠.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현역 위원장들이 거의 추천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힘든 것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강성 지지층의 권한이 커지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그렇죠. 오히려 아니, 당 장악력은 더 커질 수 그러니까 있다. 최근의 상황이 뭐 국회의장 선거 결과를 가지고
뭐 이게 뭐 이재명 대표에게 좋냐 안 좋냐 저는 어떤 결과든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쁠 것도 없는데 그걸 무리하게 제가 봤을 때 갈라치게 하려는 쪽에서 보면 야 우원식이 됐으니까 이제 이재명 체제 뭐 아까 우리 이승원 위원장 같이 외부에서 보신 분들은 뭐 이게 친명과 비명의 어떤 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상관. 지금 비명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의 비명이 어디 있어요? 다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원도 친명이고 저도 뭐 그 지난 대선 경선 캠프에도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도 선대위원장이었어요.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선 캠프 위원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오신 거고 진짜 우원식 의원이 돼서 왜 이렇게 막 그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등이 이렇게 막 뿌리 나 계시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어요. 이재명 추미애 의장이 안 되고 우원식 의원이 된 거 네. 자체가 비명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렇지 않고서야. 아 진짜 이거 우원식 의원께서 너무 억울할 만하다. 그래서 친명인데. 예, 정청래 그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섭섭할 만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굉장히 친명인데 미안하다 그러니까.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하고 계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기본사회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그 핵심 정책 아젠다를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적 역할을 하고 네. 계시고 뭐 누구보다 사실 대여투쟁을 저는 좀 세게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다 후쿠시마한테 단식도 하지 않았어요? 단식하셨죠. 네, 단식하시고 근데 왜 비명이 비명은 된 거야?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상대적인 친명이에요. 예, 친명. 예. 그러니까 소위 본인께서 라디오에서 얘기하신 대로 친명의 내부자. 본인이 친명의 내부자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그걸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왜 뿌리 나 계신 거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근데 없었어요. 뭐 이제 기대하는 바가 또 추미애 당선인한테 또 있었던 분들도 아니, 그러니까 계시니까. 추미애 그런 거. 당선인은 솔직히 친명이냐 하면 저는 친명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전 친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친명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하실까? 그럼 추미애 당선인은 뭐예요? 본인 자기 정치 하시는 분이죠. 솔직히 친추. 네, 그냥 본 친추예요, 진짜. 근데 이제 그 아마 강성 지지자들은 그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 말대로 윤 대통령하고 정말 맞다이 할 수 있는 대리군. 맞다이. 그걸 바랬던 시대 것인데 정신인가요? 예. 그랬는데 그걸 못하게 못 보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렇게 뿌리 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원식 의원이 됐다 해서 뭐 전혀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뭐 그런 건 전혀 없다. 손해 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추미애 당선인 보면 요즘에 여자 홍준표 같아. 시원시원하게. 이게 자기 정치 자기 정치.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여튼 뭐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원이 이번 국회의장에 당선된 거 이 이후에 민심이 당심이 조금 이제 화난 거 당원들의 불만들이 이렇게 좀 높아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비는 조금 네. 뭐 안 내시더라도 어디 가진 마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메시지로 내놨다는 근데 굉장히 거죠. 영리한 어떻게 보면 결정인 거죠. 선택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달래면서 네. 당원의 권한을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건 이재명 대표 할 때 사실 득이면 득이지 전혀 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럼요.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는 네, 뭐 그런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니 근데 보통 이 정도 상황이면은 국회의장 선거로 인한 당내 분열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좀 중재하는 게 당대표의 큰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상하고 다 알고 있는데요. 일단 나가지 말고 돈만 끊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 그 근데 현상 일단- 자체를 규정한 거잖아요. 일단 당내 분열이 없으니까 그거를 뭐 중재할 상황은 아닌 분열이 것이고 없어. 맞아. 없습니다. 내부에 없고 그리고 일단은 중재해야 될 것들 중재하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 권리 당원들께서는 이렇게 우원식 의원에 대한 그 제가 보니까 호불호를 떠나서 약간 당원들은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걸 보면 이제 추미애 당선인을 되게 원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랑 당 내에 그런 게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데서도 좀 많이 화가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재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들을 좀 달래고 또 보듬기 위해서 이 대표로서 이런 말씀은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이 장소가 당원들한테. 당원 컨퍼런스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원들 중심의 어떤 그런 당원들 논의를 또 하는 계속 만나실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는 것이어서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 대선 이후에 네.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그때 동시에 여쭸던 게 뭐냐면 당원 가입해 주세요였어요. 이준석 대표도 페이스북에 항상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지금 상당히 저는 그게 유효했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어찌 보면 뭐 나쁘게 얘기하면 팬덤이고 좋게 말하면 어떤 당의 지지층들이 계속 유입되고 유효한 권리당원이라든지 책임당원이 이렇게 그 돈을 내는 당원, 유효 당원들이 저는 가입되고 있는 것들이 어찌 보면 그 당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그 두 대표가 두 정치인이 그 했던 어떤 운동, 당원 증원 운동이 상당히 결실을 맺어가는 것은 아닌가. 근데 네. 지금 국민의힘 보면 당원 증원 뭐 당원 가입하시죠 이런 말 거의 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원도 생각보다 민주당에 비하면 유효 당원, 그러니까 돈을 내는 당원이 굉장히 적어요. 왜 국민의힘은 당원 가입 운동 같은 거 요새 안 하나요? 새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아니, 한 번에 다 할 수 먼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효 그 민주당은 1,000원 이상 내는 당원이 권리당원이 25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은 10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책임 당원이. 근데 지금 100만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것도 저희 엄청난 거예요. 저희 탄핵 이후로 저희 반이 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이라고 항상 애쳤던 이준석을 쫓아내고 그 다음부터 누가 당원 갑자기 여기서 가입하기 이준석 좋은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민주당이 이러한 그 총선까지의 어떤 이런 흐름을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도 당원들이 밑받침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씩 내는 당원이 있으면 거기에 정치 참여를 하게 되고 그것들이 굉장히 저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서라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너무 적다 생각보다. 당원 너무 많으면 좀 힘들죠? 저희가 당원 적어도 대선 이기지 않았습니까? 지선 이기고. 대선 이겼다. 가장 최근 선거는 총선입니다. 네. 자, 그렇게 지금 이재명 네. 당대표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일극 체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연임이 당연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자 김경수 전 지사가 귀국을 했죠. 자 공부가 남아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어제 이제 9개월 만에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김 전 지사가 돌아오니까 혹시나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볼게요.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일시 방문한 입장에서 그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 정치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디오가 좀 좋지 않을 때 무슨 얘기했냐고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김경수 전 지사가 잠깐 이제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있냐? 야권에서는 혹시 이 일극 체제,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어떤 친문의 구심이 돼서 또 분열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여기 나오신 두 분 야권에서 오신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없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런 정도 말씀 주셨고요.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이게 점점 뭐 분화로 갈 수도 있다. 근데 그렇게 오면 오히려 우리가 좀 불리하고 일극 체제로 가는 게 우리 선거는 더 유리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좀 주셨죠? 그래도 김경수 화이팅. 그 정도 얘기가 이제 오갔습니다. 이 짧은 얘기를 뭐 이렇게 오래 했냐? 원래 우리가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짧지만 또 그 안에 또 여러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있었으니까요. 대신 큰 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괴력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두 가지 사건, 네. 그 추미애 그 낙선 이후로 우리 쪽 사람들 많이 얘기했던 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작용하는구나. 이걸 가장 걱정했거든요. 그렇게 되는 와중에 또 다른 이 대권 주자라든지 약간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눈에 보인다는 거는 네. 굉장히 큰 역할이죠. 네. 근데 지금 그럴 생각이 전혀 없으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김경수 지사께서도 뭐 사실은 얘기를 하신 게 이게 톤 자체가 네. 정치에 대해서 뭔가 논평하거나 이러시지 않을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네. 한국 정치에서 뭔가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나 계획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뭐 벌어지지 않을 것 네, 지금 뭐 알겠습니다. 그럴 만한 호사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거는 없어요. 당 상황이 네, 지금 네. 그런 상황이 아니다. 전혀. 네, 일단 뭐 여러분께 조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오디오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아마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희가 업로드할 때는 좀 더 깨끗한 음질의 오디오를 저희가 녹음을 또 해놨기 때문에 아마 업로드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라이브 중에 음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김경수 전 지사 얘기하면서 이거 킹크랩으로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그런 댓글은 적절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킹당한 건 아니고요. 아마 저희 오디오 쪽 기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몰입하신 분들. 아, 귀가 막 많이 아프셨다는 글이 네. 있어서 네, 아유 미안합니다. 네, 자 하여튼 김경수 지사가 잠깐 왔는데 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라는 말씀 정도 없어요, 해주시는 이거. 것 같고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이걸 계기로 해서 친문계 의원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는 아니야, 있잖아요. 없어요. 그럴 일도 없어요. 없어요. 박용진 의원. 없어요. 큰 의미 없어요. 둘지 말자는 이번 말씀. 제가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네. 이번 총선 결과로 겁을 너무 많이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일 줄 몰랐다라는 것 때문에 어떤 지금 저는 당분간 이번 전당대 때까지도 어떤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최근에 보면 뭐 그런 내용들 국회의장 선거 이후로 추미애가 안 됐으니까 추미애가 됐었으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굳이 안 했어도 됐는데 우원시공이 됐으니까 이제 또 당이 흔들릴 것 같으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연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추미애가 되건 우원식이 되건 어차피 결론은 이재명 대표로 당 대표를 연임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이렇게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강세 그러니까 네.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대로 이 흐름이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과정에 대한 평가도 평가인데 사실 그것보다 어쨌든 선거를 한번 딱 치르고 나니까 네. 좀 한 번 정리가 되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네네네. 결과에 대한 존중과 평가가 되게 굳건하게 당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분위기 전해드립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국회의장은 추미애가 됐던 게 낫고 그렇죠. 네, 됐던 게 낫고 그리고 또 김경수든 뭐 김동연이든 누구든 나오지 않고 이재명 1급 체제가 유지되는 게 나아요. 아니 네. 갈 거예요. 일급 우린 그렇게 체제로. 나아요. 그게 그런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한테 좋다. 네, 나아요. 아, 왜 김경수 그러냐면 지사 들어오면 안 되고. 네, 그게 나은데 아니, 들어와요. 저는 민주당의 자정 기능이 작용된다라고 네. 보기 때문에 네. 추미애 건으로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김경수의 역할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김경수 거죠. 지사 같은 경우는 복권이 일단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어찌 보면 정치적인 계기는 지금 뭐 우리가 얘기를 하는 정치적인 계기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 어떤 복권 사면은 됐으니까 복권이 되면 그때부터 약간 더 불붙기 시작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복권 시켜줘요. 복권 시켜주면 이제 뭐 한번 김경수 지사의 본인이 생각이 더 중요하죠. 왜냐면 김경수 지사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사면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아니 사실. 원래는 처음에는. 리더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약간은 그 뭐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 비서관 같이 참모형? 참모형의 어떤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말 시대가 불러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면 본인이 리더로서 하기에는 좀 저는 쉽지는 뭐 않지 않을까. 급하게 갈 건 없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맨 처음에 대권 주자 나올 때 참모형 리더십이라고 그러니까요. 했었어요. 근데 시대가 요구를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이 이미지가 너무 강했는데 네. 본인이 히말라야 갔다 오면서 극복한 거 아닙니까? 히말라야. 히말라야 갔다 와야 히말라야 되네. 갔다 와야 되네. 참모형 아니고 요즘은 사라지면 안 대개형. 돼요. 네? 요즘은 사라지면 안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잊혀지면 안 뉴노멀의 된다. 시대, 뉴노멀의 시대. 네. 자, 그래서 어쩌면 복권이 되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도는 그때부터, 아마 네, 논의가 네, 됐지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네. 알리로 갑자기 등장을 했습니까? 예, 해외 직구 금지는 못 참아. 한동훈도 못 참아. 아하. 그겁니다. 네, 정부가 그 KC 마크를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네.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막 맘카페 들끓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유모차도 사야 되고 아동용품 사야 되고 막 누구는 뭐 피규어도 사야 되고 전자제품 사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굉장히 이렇게 반발이 끓고 있는 와중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 현안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입을 연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페이스북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해외 직구는 6.7조를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나도 해외 직구를 가끔 합니다.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놓는 게 지금 적절한가가 이제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현안에 대해서 건드리는데 하필이면 직구 문제를 왜 건드렸을까? 이거 왜 못 참아? 나도 이거? 해야 아니 돼. 나도 하는 하는데 피규어를 모은대요. 피규어를 나도 모아서 사야 되는데. 옛날부터 아 진짜 내가 직구로 네. 피규어 사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한테 했었고 네. 무슨 약간 희귀 동전? 예, 뭐, 네, 뭐 고대 그런 거, 동전. 뭐 고대 네. 그리스 동전 이런 거 네, 모아가지고 네. 막 직구로 아니, 사가지고 자랑한다 뭐 이런 그런 거 거 있었어요.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해외 직구 정도 이슈는 여야를 떠나서 약간 누구한테 이렇게 크게 그렇죠. 비판받지 않을 정도 그렇죠. 이슈라고 판단을 그렇죠. 예. 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네. 지금의 그 비대위 논의되는 걸로 보면은 어쨌든 7월 말까지 안 가고 7월 중순 휴가철 직전까지는 전당대회를 할 것 같아요. 그럼 7월 뭐 15일이나 10일 중에 한다라고 했을 때 전당대회 준비 기간 감안하면 한 40일 걸리거든요. 언제 등록해요? 그러니까 그 40일 전부터 등록을 해가지고 38일에서 40일 내에 끝내야 돼요. 전국 순회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불과 2주가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거는 목격담 정치였잖아요. 네. 이거 충분히 재미 봤어요. 네. 그 다음은 SNS 정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되냐면 회동 정치가 나와야 돼요. 네. 사람들이 만나고 다녔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화하는 게 나가야 되는 이 네 가지 단계를 앞으로 2주 안에 다 해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없네. 예, 지금 2주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주면 천목회한테 벌써 날짜 한번 잡자고 오퍼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목회 우리 천목회는 최소 우리가 설주한 변호사님 정도 돼야지 모십니다. 근데 은근 일각에서는 또 천목회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천목회가 지금 20 몇 명 되는데 이 중에 그 한동훈 위원장의 인재 영입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네. 친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정말 명확히 말씀드리는데요. 친한계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훈의 인재 영입을 받아서 좋은데 공천받아서 당선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완전 험지. 자기 고향 나가가지고 아무도 당선된 사람이 없는 모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안에서도 나와야 된다, 나오지 말아야 된다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예, 우리가 특정 뭐 누구를 이렇게 하고 이런 모임은 절대 아니고요. 한동훈의 네.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될 거라는 생각들은 틀린 거네요. 그럼요. 한동훈의 덕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랬는데 이제 본인 빼고 막 다 지지하고 있을 아니, 수도 오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상수 위원장이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영입을 한 네. 그런 인재인데 오늘 라디오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총선 TF 백서 쓰고 있는 네. 그 조정은 위원장이 약간 이제 전당대회 출마할 것 네.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쨌든 이 총선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라는 취지의 이제 백서를 쓰고 있으니까 아니 너 당대표 나올 거는데 한동훈 그렇게 책임론으로 책 쓸 거면 자리 내려놓고 나와서 책 써 이렇게 좀 그거는 일반론이에요. 견제를 그거는 일반론이에요. 아, 이게 견제가 아니라 일반론이다. 그저께 광주에서 5.18 기념행사 끝나고 원외 조직위원장들 이제 낙선자들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 우리 이재영 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조정은 나오는 거 찬성이다. 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 괜찮다. 다만 나온다면 백서특위 위원장을 놓고 나와라. 왜냐하면 백서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지금 시도당을 순회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아. 당 주요 당직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게 약간 그러면 전당대회 사전 네, 선거 운동 같은 그러니까 건가요? 사전 선거 운동으로 비춰질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오해 만들지 말고 네. 나올 거면 내려놓고 당당하게 나와라라고 하는 게 저의 입장이죠. 저도 조정은 위원장 나오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네, 네. 지금 상황에서 나오면 우리가 자동차 고장 나서 정비소 맡기로 갔잖아요. 근데 정비공이 이거 내가 탈레하고 가져가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진단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속보를 하나 전하겠습니다. 속보 나왔어요? 네, 제가 그 조정훈 의원 카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입장문이 나왔네요. 누구의? 네. 아, 조정훈 의원의 네.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아, 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우리 당의 분열과 혼란이 커질 것이 염려되어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아, 조정훈 최고위원은 네, 나간다. 총선 백서의 의도와 목적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정훈 의원은 나오지 않는다. 당 대표는 안 나간다. 그러면 최고위원은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전당대회 출마 아, 최고위원 할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당 대표에 네. 출마하지 맞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12시 얘기죠. 15분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네. 전당대회는 나가겠다. 그럼 저는 다양한 분들 많이 와서 당에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데 네. 요즘 우리 당의 트렌드가 원내대표 선거 때도 김도읍 의원부터 해서 네.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 안 나간다고. 불출마 그러고. 선언이 먼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승환 위원장도 얘기하세요. 네. 나 저 네. 당 대표 나가지 않겠다고. 안 된다고. 나가지 않겠다고. 네. 속보. 생각 있어요? 네. 아니 전당대회는 나갈 생각이 있잖아요. 전당대회요? 예. 나갈 생각 완전 있지. 완전 없어요? 아 있잖아요. 저희는 천목회에서 한 명은 나가야 된다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근데 비대위원도 한번 물 먹었잖아요. 아, 그렇죠. 물 먹었으니까 네. 좀 이렇게 잘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네. 이렇게 한 명 잘 밀어주자. 그러니까 전당대회는 생각해야죠. 나갈 생각이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전략대회 네, 한 명으로 천목회에서- 밀어주면 네. 이승환 위원장이 아니 우리 김재섭도 있고 예.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재용. 저희 그 여인의 시간 끝장 토론할 때 제일 먼저 잠드는 사람이 출마하는 걸로 하자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당대표 안 나오신다는 얘기고요. 네. 네, 조정훈 의원도 안 나오고 네. 이승환 위원장도 당대표 출마는 안 하는 걸로 저희가 보도는 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 내고 나온다고 한다라는 봐야죠. 나온다고 저 100%, 얘기하는 거의 거죠. 100% 아닌가. 지금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도서관을 가신 거부터 이미. 도서관도 못 가요. 아니 가실 수 있는데 네. 사실 집에서 설정이 집에서 책 읽어도 읽을 수 되는데 있잖아요. 굳이 사람들 많이 굳이, 보는. 네. 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무조건 나온다는 게 이제 두 분의 생각이시고 네, 무조건. 이승환 위원장도 나오려면 나와라. 나오려면 나와라. 나오려면 뭐야, 나와라. 아니 반 근데 한계인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 이 총선 백서 TF에서 조정훈 위원장 나오면 안 된다 했던 얘기가 그 설문 문항들 중에서 한동훈 위원장 책임으로 몰고 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는 근데 그거 너무 한동훈 1인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동훈 개인을 넘어서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서 책임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백서 TF의 설문 문항으로 해서 너무 몰고 가는 한 사람에게만 몰고 가는 그런 게 우려가 됐던 거고. 근데 이 책임을 원래 같은 정치의 초식이면은 나오면 안 되죠. 아무튼 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난 백의종군 하겠다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정치권에서 이 초식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대선지고 지선지고 보궐로 나와서 당 대표 하고 지금 당 장악하는 거 보면서 네. 아 이제 그 초식은 깨졌다라고 네.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아니 근데 이 백서 도대체 누가 본다고 이렇게 백서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요. 이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이제까지 민주당에 있던 국민의힘이던 패배한 어떤 선거에 대해서 백서를 제대로 작성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이놈의 백서를 가지고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냥 난리를 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는 근데 좀 중요할 거라고 보긴 했어요. 백서가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데 원래 어떤 노트를 써야지만 공부를 잘하는 그 다음 네. 시험 잘 보는 건데 항상 보면 민주당도 저번 대선 패배 이후에 백서 제대로 발각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만 만들고 그냥 없다 의원들도 잘 몰랐으니까 당시에는 그냥 민주연구원에서 만들고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백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패배한 측에서는 승리한 측은 좋지. 왜냐하면 농공 행사의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아 누가 무슨 팀에 있었네 그게 그냥 다 나오니까 나중에 어디 농공 행사를 할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패배한 팀은 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맨날 이 얘기만 해요. 책임론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쓰기가 좀 네, 애매하겠네요. 근데- 그래서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데 지금 근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냥 지금 여기서 뭐를 담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디까지 반성하고 어디까지 그 반성의 범위를 공식화하느냐를 언론이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백서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커간다는 아니 거예요. 다 선대위원장이에요. 제가 봤을 때 홍준표 대구시장도 선대위원장이시고 지금 조정훈 의원도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또 해주신 거고. 누구의 선대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 그럼 이번 뭐 당대표 선거에 어대한이에요 그러면? 네? 어대한이에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거의 마음을 굳히신 것 같고 네, 이제 그냥 네. 등판 시점만 남은 것 이제 같은데. 룰 저는 개정이 근데 전 솔직히 그것도 별로 네. 그분은 그렇게 신경 안 왜냐면 쓰실 거라고 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신경 안 쓰는데 이제 유승민 네. 의원이 낙엽은. 네. 신경 쓸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그건 그렇죠. 저는 룰을 개정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어찌 보면 이러한 그 질이 멸렬한 분위기를 네. 한번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여러 그런 주자들이 나와서 정말 치열하게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한번 해야지 이게 지금 지리멸렬한 과정이 없어지지. 지금 맞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너무 지리멸렬해 보여. 뭐 하는 거야? 맨날 이런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저희 그래서 네. 집단지도 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계속 주장하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당의 백서보다 궁금한 거는 우리 당 백서 이럴 거면 차라리 우리 당에서 자금을 들여서 이거를 민주연구원에 외주를 줬으면 좋겠어요. 민주연구원에 민주연구원에 네. 우리의 총선 백서가 아니고 민주당이 아. 승리한 백서를 만들면은 민주당이 이긴 이유가 우리가 진 이유거든요. 저는 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우리 당 지난번 총선 끝나고도 백서 만들었습니다. 그 백서 내용 보면은 일자별로 뭐 했는지 폐인의 이유가 뭔지 코로나 지원 대응 잘못했고 막 쫙 나와요. 났는데 그걸 보고 아무도 답습하지 않았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당이 좀 돈을 들여서 민주연구원에 외주 줘가지고 민주당 승리 백서를 해서 우리가 그냥 그거 가지고 반성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민주연구는 네. 아마 이번 총선 백서를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네. 그거 보시면 되지. 네. 자 그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아마 두 분은 확실히 이제 나온다는 거고 우리 이승환 위원장은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아마 나온 쪽으로 무게를 조금 더 두고 계시는 것 나올 테면 같습니다. 나와라. 네. 집단지도 체제하에 나와라. 네. 유승민 알겠습니다. 나경원과 다 함께 한번 음. 최고의 자리에 앉아봐라. 지도 체제라는 게 네. 뭐예요?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 따로 뽑고 당 대표 따로 뽑잖아요. 네. 그래서 당 대표 나왔던 사람들이 한 명 말고는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근데 집단지도 체제는 다 그냥 당 해서 대표로 출마를 하는 2, 거예요. 3, 4, 5등이 네, 최고위원 1, 2, 3, 4, 하고 5등이 다 최고위원에 앉는 거예요. 다 대선 근데 주자들인데 이게 그게 쉬울까? 일장일단이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앞선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봉숭아학당이 되는 거예요. 아침 최고 회의가 그냥 봉숭아학당 되고 그렇죠. 최고회의 끝나고 나가서 백브리핑 누군가를 하면서 저 사람 말하기랑 나 틀린데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건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힘이 균등하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오히려 일극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일극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요 개헌 얘기 잠깐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개헌에 대해서 지금 여야가 막 또 얘기들을 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대거 참석을 했고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하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식에서 지금 계속 이견이 보이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5.18 정신뿐만 아니라 87년 헌법 체계 근본적인 문제를 다 다루자, 포괄적으로 이거저거 다 넣어서 개헌을 하자라고 했고 민주당은 그렇게 가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된다.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부터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건 뭐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실까요? 어떻게 가는 게 좋습니까? 개헌. 지금 대한민국 6공화국 체제에 들어선 지 37년 됐습니다. 이 37년 되고 네. 다음 7공화국으로 나아갈 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권력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담기면서 5.18 정신과 뭐 부마항쟁 이런 부분 같이 들어가는 걸 찬성하는데 그 5.18 정신만 원포인트로 하는 거는 저는 대한민국의 그 긴 시간의 역사로 봤을 때 오히려 이 정신 자체를 좀 격화시키는 게 아닌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던 바고 여야 네. 간에 이견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열어놓고 뭐 하나하나 다 논의해서 뭐 전면적인 개헌을 하자, 개정을 하자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핑계로 들리고요. 저는 지금 이견이 없고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던 사안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 이때만큼 적기가 또 어디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포인트로 할 거면 빨리 하자.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그냥 안 하고 싶다는 말로 들려서요. 진정성을 좀 빨리 보여주셨으면 헌법- 좋겠습니다. 헌법에 5.18 정신을 넣는 거 그거 하나만 일단은 네, 일단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저는 게 하나 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아, 그건 여야가 다 네. 동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다 하나만 더 얹으면 안 돼요? 뭐야? 국민 소환제. 그건 국민들이 다 원하시는 네, 국민 소환제. 부분이니까. 3포인트. 네.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래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조국혁신당은 결국은 지금 대통령제 개편하는 거 권력구조- 포함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권력구조 개편은 예. 이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개헌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걸 꺼냈다는 건 하지 말자는 거랑 별로 그렇죠. 차이가 없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저는 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가지시고 항상 뭐 자기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만 개헌 카드를 내세우는 게 참 우리
우리나라 개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여야가 참여를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개헌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개헌 논의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차곡차곡 조금 넣어야 될 것들, 좀 수정해야 될 것들. 왜 그러냐면 우리 스마트폰도 안 나오던 시절에 개헌된 내용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기본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22대 개원을 하면서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특기는 아니더라도 논의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대통령의 그 임기를 단축하면서 개헌을 하자 이러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거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임기 단축을 빼고라도 네. 아니면 저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 다음 대선과 총선, 그러니까 2027년도가 아니라 2032년도인가요? 그때가 되면 똑같아져요. 임기가 국회의원 끝나는 임기와 대통령 네네네. 임기가 네.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때가 솔직히 말하면 제일 적기긴 한데 지금부터라도 그걸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임기 단축하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솔직히 국회의원들한테 당신 임기 4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이고 우리 합시다라고 하면 하실 건가요? 국회의원들 다 동의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저는 좀 개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직화가 돼 있어요. 개헌하자 그러면 맨날 안 되는 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5.18 이 정신 전문 수록이라든지 뭐 몇 개 합의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것들을 합의된 건 반영해서 많이라도. 예, 하는 게 헌법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을 경직화하고 있다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연성화해 소프트하게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짧게 얘기해서 네. 20대 국회에 국회의원 한 180명인가 해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안이 일단 나와 있어요. 20대 국회. 네, 있어요. 네. 나는 늘 있죠. 알아, 네. 알아. 나는 늘 진짜. 있죠. 네. 아, 그럼 더 그거 막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 붙이기만 하면 된다. 그냥 그거 공론화 먼저 한번 네. 22대 국회에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뱉은 말을 지키는 것부터 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뱉은 말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뱉어주신 말이 있잖아요. 뭐죠? 그러니까 5.18 아, 이거 정신헌법 네네네. 전문수록 약속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집권 2년 차도 지났고 음. 여기에 대해서 좀 생산적으로 논의가 될 수 있게 본인도 좀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이 있습니다. 원포인트 개헌 할 때도 뭐 국민 투표 해야 돼요? 다 해야죠. 해야죠. 다 해야 돼요. 개헌은 필수 해야죠. 절차라서 개헌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정치권에 나오는 게 지방선거 날을 네. 앞으로 2년 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충실하게 해가지고 지방선거일 날 같이 같이 하자 하자. 이런 얘기가 있죠.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투표율이 얼마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까? 과반수가 넘어야 될 걸요 아마. 그 투표율이 예를 들어 50%가 안 돼도 개헌은 가능해요? 과반이 돼야 될 걸요? 과반이 돼야 되는 걸로 그게 제가 지금 의미가 헌법을 있어요. 안 네. 봐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50%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찬성률이 나오면 되니까. 찬성률이 예. 아,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국민 나올 필요는 없고 과반을 그 국민투표법이 있었. 그 변호사 왜 합니까? 아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네요. 네. 하도 헌법 헌법 문제- 개정안은 올해-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예. 그러니까 일단 예. 선거권자 선거 과반, 투표율 참여율 50%. 자체가 50% 이상. 맞아요. 50%가 넘어야 예, 되네요. 과반 맞아요. 예. 네, 그러면 맞아요. 적어도 총선 내지는 대선 정도가 돼야 아니 지방선거도 지방선거도 가능합니다. 괜찮? 아니 오히려 이 국민투표가 투표율을 견인할 수 아, 이슈가 뭐 생기면 그럴 수 이거 있겠네요. 그래 네. 같이 하러 가자 이렇게 예. 할 수도 네, 있죠. 네, 네. 근데 이왕 투표하는데 그래도 하나만 하긴 좀 아쉽진 않아요? 개헌 안에 그러니까 대해서 합의가 돼야지. 합의가 안 되니까 합의가 돼야죠. 합의가 되는 네. 거라도 좀 된 거라도 네. 네. 그래야지 맨날 우리가 지금 뭐 헌법 개정하자면 야 그거 안 돼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다 보면 오히려 아 그래 다음 선거 때 우리가 또 다음 총선 때도 이거 개정할 거 있으면 같이 개정해가지고 투표하자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아 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꼭 장르만 여의도 한번 꼭 출연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진짜로. 피규어 특집. 아, 너무 정치 얘기 딱 아, 좀 이거 부담스러우니까. 피규어 갖고 나와서 피규어 자랑 특집. 그러니까요. 아, 아니 그러니까 진짜 왜 그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을 합니다만은 예전에 정영진 씨가 진행하셨던 매불쇼에 나오셔가지고 상당히 그 이미지를 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야권 지지자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도
오세요?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건 이제 체육 진행자가 좀 더 그렇죠. 주도적으로 이제 워낙 체육 씨가 그런 걸 잘하니까 그랬는데 책임 회피. 너무 막 어디래 이런 좀 연성이고 소프트하고 약간은 네. 좀 재미적인 요소가 있는 곳에 나와서 네. 본인의 이제까지의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 본인한테는 더 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막 저 100분 토론 나오거나 이러지 말고 그죠? 좀 이렇게 가볍게 장르만 여의도 아이, 나와요. 네. 그럼요. 좋죠. 장르만 여기도 나오셔서 저희가 또 재밌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제의 중심 장르만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모셔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현안 그리고 몇몇 뉴스들에 대한 여러분의 논평들 한번 마무리하고요. 우리 저 이승환 위원장께서는 저 천목회 지금 분위기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천목회 분위기요? 네. 지금 낙선자들이 아직 상처를 다 치료하지 못해가지고 서로 좀 이렇게 같이 보듬어주고 위로하고 수용소 분위기. 네, 그렇게 해야 되고 6월 6일에 6월 6일에 이제 또 이제 첫 번째 목요일에 이제 예, 또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그래서 이제- 있죠? 그럼요. 있죠, 네. 있죠. 예. 아니 원래 취지는 식사하고 그냥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원래 취지는 정말로 정말 이제 힘든 사람들이 모여서 밥이나 먹자 하다가 야 걔도 힘들대, 걔도 있대 이렇게 해서 9명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다음번에 그래도 좀 밥만 먹고 술만 먹고 하지 말고 공부도 하자라고 해서 커졌는데 근데 저는 천목회가 이렇게 관심 받는 게 굉장히 슬퍼요. 지금 원내에서 뭔가 좀 힘이 있고 변화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원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내에서 그런 게 일어나고 한다면 전 충분히 우리의 스포트라이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좀 놀러 가고 싶고 어디 놀러 가요? 지금 전당대회까지 열심히 하셔야 한국에서 돼요. 말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누구예요? 천목회에서 네. 제가 맞춰보면 이재영. 또 누구? 박상수. 네. 네, 우리 눈을 스머치 또 아니 근데 네. 정말로 우리 이상규 위원장도 많이 하고 어떤 게 올라왔냐면 네. 저 이 책 읽어봤는데 좋아요. 뭐 생산적인. 네, 그 막 이렇게 책 읽은 거 올라오고 뭐 칼럼 이렇게 좋은 거 올라오고 그리고 다음번에 누구 불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견들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밑에 사진 자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저희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국민의힘 중랑을 조직위원장이자 천목회 회원 우리 이승환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따라 유달리 좀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설전 변호사님. 아 그랬나요? 네. 아, 그래서 말씀을 뭐 드려야 되는데. 그 사이 한 1, 2주 사이에 뭔가 좀 본인의 의욕을 막 좀 충전시킬 만한 그런 일이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요즘 뭐 그렇게 천목회 다녀오신 거. 뭐 좀 약간 변화가 있으셔 제가 보니까. 아닙니다 전혀 지금 없습니다. 뭔가 신상의 변화라든지 뭔가 준비하시는 게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그래요? 삼지대에서 여야 각이 제일 좋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뭐 삼지대에서 네. 망했지만 부담도 없고. 부담도 없고. 한두 달 내에 뭔가 신상의 변화에 관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성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대 출마?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 준비하시는지 아니 이걸 모르겠는데. 막말을 네. 자, 우리 신현 기자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볼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저희 장르만 여의도도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께 다시 기술적 문제 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깨끗하게, 인터넷도 완벽하게, 영상도 화려하게. 오늘은 죄송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